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폐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은행 차현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이 한국은행에서 37년째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우선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하셨고, 또 본인께서는 또 어떤 분야에 특별히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럼 간단히 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 85년에 입행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니까 37년째 다니고 있고요. 37년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사 그리고 통화정책 그 두 개가 이제 큰 줄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경험이 다양해서 국제기구에도 좀 근무를 해보고 해외 사무소도 좀 근무해보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융 쪽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한국은행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냥 은행 중에 은행이다. 또 통화 신용 정책을 총괄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구독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줬으면 합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또 상당수는 한국은행을 또 입행을 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이런데 이제 한국은행 웹사이트 같은 걸 보면 알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보면 한국은행은 한 8가지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13개보다는 적어도. 그 중에서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줄 3개 정도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수적이거나 좀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한 8개,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 축소해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 스스로는 한 8개 정도로 하고 있고요. 연주는 한국은행하고 좀 달라서 은행 감독 업무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감독까지 포함해가지고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금융안정, 은행감독, 지급결제의 안정성 유지,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하고 금융감독은 한국은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고요. 나머지 3개 정도는 이제 전 세계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한테 항상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관이 하는 일을 액티비티, 활동을 볼 것이냐 아니면 펑션을 볼 것이냐. 펑션이 좀 더 추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은행의 은행, 그다음에 자금의 최종 공급자, 정부의 은행 이렇게 크게 3덩어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정도로 소개하면 크게 틀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직을 또 물어보셨는데 한국은행 조직이 직원은 한 2,000명 되고요. 중소기업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지금 본부에 한 17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국은행하고 다른 중앙은행하고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전 세계의 한 절반 정도는 은행 감독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영국계 중앙은행들과 함께 은행 감독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중앙은행 중에서는 파산 직전에 자본 잠식한 중앙은행들도 꽤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데가 그렇고, 태국이 그렇고, 엘살바도르 요새 신문 많이 나는데 중남미 중앙은행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국은행은 비록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없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익이 날 때마다 그걸 배분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놨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아마 미 연준보다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법 제1조에 보면 물가 안정과 함께 이제 금융 안정, 다른 말로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은행의 부수적인 책무로 주어졌지만 수단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요. 상당 부분은 규제에 해당하는 거라서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하고 목표를 나누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인 삼각 경기 비슷하게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감독기구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이 2011년에 목표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단 면에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 그런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직하고 기능하고 외국하고 비교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조직하고 인력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나요? 예산은 쉽게 말하면요. 국민들 세금이 아니고요. 한국은행이 찍어서 씁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세 교황청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네요. 면제부 찍어가지고 예산 썼듯이 그게 이제 망하지 않는 조직의 가장 큰 강점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그렇고요. 교황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망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본은 없습니다. 그 망하는 조직은 자본금이 털리면 이제 끝난다 하는 건데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망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본금은 없어서 무자본 특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 화폐하고 이제 은행의 역사를 쭉 기술한 그 금융 오디세이 이 책을 이제 재출간하셨는데 이게 이미 나왔던 책인데 이번에 다시 재출간하신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 아직 시중에 책은 안 나왔지만은 이번 달 말쯤 아마 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감명 깊게 잘 읽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게 언제 출간되는가 궁금했는데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하셨고 그 새로 보강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융 오디세이는 2011년에 발간이 됐었는데 그해 그 문화부가 선정한 우수 청소년 경제교육 서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국 도서관에는 지금 한 권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년이 되는데 지금 입소문이 나가지고 중고시장에서 지금 10만 원이 넘게 팔린대요. 한 권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엄청 비싼데. 저도 지금 한 권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다 나눠주고 나니까 저도 한 권이 없는데 출판사에서 그 정도면은 다시 출간을 하자고 해서 다시 지금 불이 나게 그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저 책이 2011년에 나올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글로벌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 지금은 인류가 더 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새 독자님들한테 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포인트를 조금 바꿔봤고요. 제일 제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17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17장이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 얄마르 샤흐트라는 불세출의 중앙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 사람을 넣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하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녹색 금융이라고 해서 기후 변화라고도 하고 기후 위기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중앙은행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전대미답의 길을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얄마르 샤흐트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얄마르 샤흐트는 그 히틀러 밑에서 경제부 장관, 우리로 치면 부총리 겸 한국은행 총재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경제권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 모든 전대미답의 길을 자기가 뚫고 해가지고 그 독일을 그 자리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재판을 받는데
괴링하고 괴벨스가 다 사형당할 때 이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예. 내가 히틀러를 도운 것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독일을 부흥하기 위해서 도왔는데 네.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내가 도왔다는 증거 있어? 없잖아. 해가지고 네. 5년 재판을 했는데 네. 연합국이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아주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예. 지금 중앙은행이 무엇을 해야 되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고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네.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얄마르 샤흐트 같은 지략가가 아니냐 해서 제가 예. 이거를 17장에다가 넣었으니까요. 예. 옛날 책을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예. 새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꼭 봐야겠네요. 예. 네. 사실 뭐 책을 저희가 이제 내용만 봤는데요. 예. 그 발행하기 전에 네. 보니까 뭐 역시 전문성도 있고 또 흥미로운 네.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화폐의 기원이 과연 뭔가. 예. 그래서 말하자면 화폐의 진화설 그리고 화폐 국정설 뭐 이런 네. 게 좀 맞부딪히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예. 우리 국장님의 예. 개인적인 의견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진화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화폐라는 게. 예, 장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책을 쓸 때 한 7,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중앙은행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학설을 따른다는 것이 바르지도 않고 네. 또 저 자신이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맞다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가상화폐 때문에 네. 그 화폐는 시장의 산물이다. 뭐 이런 견해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렇지 않고 이런 견해도 있어 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히틀러와 같은 쪽에 화폐 국정론에 지금 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됐는데요. 저 자신은 그 화폐의 기원이 시장인지 국가인지 모른다. 그게 화폐는 인간의 욕망과 꿈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게 내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또 욕망이 있잖아요. 네. 물려줄 때는 국가가 제도를 잘 지켜서 내 자식한테 나의 부가 잘 가기를 바라는 국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네. 정부가 어떻게 됐든 내 자식은 좀 잘 살아야 돼 하는 국가를 무시하고 혈육 간의 관계만 생각하는 또 그런 속성이 우리 마음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하고 화폐를 생각할 때는 국가와 시장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듯이 예. 화폐의 기원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미국 연준 아니겠습니까? 탄생 배경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했던 게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중국의 인민은행 그다음에 유럽의 뭐 중앙은행 네. 이런 곳과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준이 참 재밌는 기구죠. 네. 이름도 중앙은행이 아니고 그러게요. 연방준비제도 예. 속에 위원회와 네. 리저브 뱅크 12개 네. 지역 예. 은행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자체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지략이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 총장 네. 출신의 아주 지성인이었고 네. 그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서 네. 국제연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주 혁혁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미국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13년까지 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을까? 너무 관념론적인 다툼을 하지 말고 예. 일단 중앙은행을 만들어 보자.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 해서 이름부터가 연방준비제도라고 만들었는데 예.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 공화당의 상원위원회에서 그 법을 통과할 때 그 법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전원이 그게 중앙은행인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유럽의 중앙은행하고는 다르다. 예. 민간 주주가 있고 뭐 이러이러하지 않아 해서 그 법을 통과할 때 통과시켰던 사람들은 그게 중앙은행이 될 줄 몰랐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로 윌슨은 일단 만들어보자 하니까 좀 실용주의적이고요. 예. 영미법 계통의 그 불문법적인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준은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꾸역꾸역 진화해왔다. 제 표현은 꾸역꾸역 진화해왔다고 그러는데 매번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걸 기화로 해서 항상 조직이 커지고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분명히 감독 잘못이 있었고 저금리 정책의 잘못이 있었지만 오히려 권한은 더 커졌어요. 대응을 잘해서 그랬나? 그게 이제 연준 직원들의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은 아무튼 그렇게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는 아주 이름부터 좀 달리 시작을 하고요. 좀 독특하게 발전을 해온 측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기구입니다. 근데 중앙은행 중에서는 굉장히 늦게 생긴 편인데 결국 그것이 모델이 돼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 ECB의 지배구조라든지 또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준을 따라가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으니까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뭐 성경의 얘기처럼 뭐 이 좀 아주 꼴찌가 지금 1등이 되는 편이죠. 중앙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은행에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급준비금입니다. 연준도 뭐 거기서 이제 지급준비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이게 출범했다 이렇게 책이 나오던데 그 지급준비금 그리고 그에 바탕해서 지급결제가 되는 요 시스템이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뭐 중앙은행은 한 나라 지급준비 시스템의 어떤 지급결제 시스템의 이제 정점에 있다. 요 말씀에 상당히 어떻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지급결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결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우리나라 성교육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배워가지고요. 어떻게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잘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급결제가 그렇습니다. 지급결제에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앱 깔고 돈도 송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지급결제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몰라요. 대표적인 게 식당이나 백화점 가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결제를 식당 종업원하고 서빙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결제는 은행이 하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지급을 도와주는 거죠. 지급을 도와주는 거죠. 지급 수단, 현찰을 낼 거냐, 신용카드를 낼 거냐, 지급 수단을 보여다오 하는 이야기인데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하고 은행이 하는 일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급 결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에 이제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급 결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급은 쉽게 말하면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주머니에 현찰이 있으면 그걸로 채무 청산이 끝나는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마침 현찰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어음이나 수표를 쓰기도 하고 송금 뭐 이렇게 앱으로 송금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거를 지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찰이 없지만 현찰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즉 채무를 청산할 의지가 있고 이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마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급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저 뒷단에 있는 은행이 채권자, 채무자를 대신해서 거래하는 은행이 돈을 주고 받고 예금에서 잔액을 빼고 줄이고 또 은행들끼리는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이제 결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은행이 없으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택배를 통해서 요새는 뭐 별거 다 보내는데요. 택배 업체가 유일하게 배달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생선도 하고 뭐 옷도 하고 귀금속도 하고 다 보내는데 딱 하나 보내지 않는 게 돈입니다. 그죠? 돈은 택배 회사가 오토바이로 송금을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앱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앱으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에 각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갖다 넣어놓고 그거를 갖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중앙은행과 지급준비금은 그 돈의 택배죠. 돈을 택배하는 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급 결제에 관한 법률은 국회하고 정부에서 만들더라도 예. 기능적인 측면은 중앙은행과 지급준비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예. 그게 없으면 택배 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예. 은행을 뭐 크게 보면 돈의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예. 아마 틀림이 없을 텐데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급준비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스템 내에서는 심지어 정부도 한국은행의 고객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네. 정부가 세금을 다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세금 다 내서 정부로 가는데 한국은행이라는 그 기둥 밑에서 네. 이쪽에서 돈 빼가지고 저쪽에다 넣는 거 보니까 한국은행은 국민과 정부 위에 컨트롤 타워처럼 있으니까 적어도 지급결제 면에서 보면 예. 한국은행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급준비금하고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지급결제 제도의 정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 시스템에서 네. 중앙은행이 없이 그냥 보통 그 개별 은행들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그 역사적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 내국 한 나라 안에서는 중앙은행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걸로 통일이 됐고요. 예. 그것이 없었을 때는 어음교환소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어음교환소. 예. 어음교환소에 돈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었고요. 예. 지금도 국제금융에서는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각자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코레스 은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한국의 A 은행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거래를 하고 예. B 은행은 시티뱅크하고 거래를 하면 예. 그 A 은행이 그 유학자금 송금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 코레스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연락을 해서 예. 요 사람 우리 고객 홍길동을 대신해서 그 아들 뭐 홍길순한테 예. 이 뭐 $20,000를 보내줘라 그러면 예. 그 명령에 따라서 또 홍길순이 저 시티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 예.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금융에서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 1대1로 코레스 은행 자기 짝꿍을 찾아가지고 예.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예.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비싼 겁니다. 예. 국내 송금 수수료는 뭐 500원이나 아니면 뭐 한 푼도 안 받기도 하는데 예. 외국으로 송금할 때는 뭐 5만 원 이상 뭐 들고 뭐 꽤 많이 드는 이유가요. 그런 중앙은행이 없는 데서 생기는 거래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코레스 은행에 네. 국내 은행이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을 예치를 해놓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 이자 비용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아이들 머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비싼 겁니다. 예. 결국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중앙은행을 중점하라는 각 은행이 이제 예. 다 말 일종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지급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은행 업무라는 이게 작동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저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은 지급과 결제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혼동스러워 혼란에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카카오 또 토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은행처럼 우리가 뭐 지급 결제한다고 이커머스 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은행처럼 지급 준비금도 없이 네.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개념 차이를 한 번 더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카카오하고 뭐 토스나 이쪽은 현행 법으로 보면 선불카드업일 겁니다, 아마. 선불카드요? 예, 교통카드나 마찬가지로요. 예.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아 놓은 다음에 예. 네. 그 맡겨 놓은 범위 내에서 예. 당신이 지정하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택시 회사든지 버스 회사든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큰 돈을 그 맡아놓고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그렇게만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한정이 되니까 네. 이걸 갖고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늘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물건 사고 팔 때도 쓰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탈 때만, 지하철 탈 때만 쓰는데 카카오나 뭐 토스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그 미리 맡겨놓은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뭐 수십만 군데가 되겠죠. 예.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업자들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네. 아니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 내에 들어오도록 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IT 기업인데 IT 기업에다가 금융업을 허용해 줄까? 어디까지 허용해 줄까? 네.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그냥 새로운 인가 없이 그 자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종합결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해 놓은 것 같은데 종합결제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제는 요금을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종합결제업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업이란 말을 굉장히 묘하게 꽈놓은 거다. 네. 예. 뭐 결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종합결제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는 나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보통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은행이 네. 그 예금 인출을 할 때 그래도 중앙은행에 그 지급 준비금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네.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뭐 잘 돌아가겠지만은 그런 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예.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예.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허점이 되는 거죠. 네. 그 서구 사회는 안 그러는데요. 우리는 어음하고 수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업 수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자기업 수표는 다른 말로는 우리 보증 수표라고 하는데 예. 그 보증은 누가 보증한 거냐? 은행에서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일이 없이 예. 이건 믿어도 된다 하는 그 보증은요. 예. 은행이 보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앙은행이 보증한 뒤에 거거든요. 또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지급준비금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압 수표가 그 어떤 일반 문방구 어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이라는 뒤에 든든한 방파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증수표니 자기압수표니 이런 말을 쓰는데 예. 네이버나 이 토스나 네이버도 지금은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제 4위, 5위가 됐으니까 네, 3, 4위. 웬만한 은행보다 커져서 예. 할 말은 없기는 없는데 예. 원칙적으로 보면 그 지급 준비금이 없이 예. 그냥 고객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받은 잔돈들을 모아서 등치가 크지 시스템적으로는 좀 취약한 면이 있다. 그래서 좀 기왕에 네이버들하고 이쪽에다가 금융업을 하도록 하려면 정식 금융업으로 허용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예. 타법을 통해서 종합결제업이라는 애매모호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말하자면 지급 준비금 토대하에서 지급 결제 업무는 은행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나 카카오한테 그 영역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럼 은행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분에서 우리 이제 국장님 상당히 좀 비판적인데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도 못하고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은행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어느 쪽으로 지금 나가야 활로를 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정책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제 개인 견해 말씀드리기는 좀 한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정점은 중앙은행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 준비금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긴 했는데 지금 한 80조 될까? 한 90조 정도 될 텐데 지급 준비금이 그 정도 있는데요. 그게 하루에 평균 6회전을 합니다. 모든 은행이 전액 인출했다가 다시 전액 입금을 하는 게 6번을 합니다. 갖고 계신 통장 하루에 6번 넣다 뺐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행의 멤버로 있는 은행들은 모든 은행이 평균 6번을 넣다 뺐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집세도 월세도 그걸로 내고 짜장면도 그걸로 시켜 먹고 등록금도 그걸로 내고 6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금리가 높았을 때는 괜히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을 중앙은행에 괜히 뺏기네. 재원을 뺏긴다고 해서 규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IT 기업이 도전을 하고 금리가 0%로 전 세계가 낮아져 있으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급준비금이야말로 우리가 IT 기업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자격증이로구나 하고 지금 전 세계 상업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우리는 증권사라기보다는 상업은행으로 있어야지 필요할 때 대출도 받고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뭐 결제 업무도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투자은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코머셜 뱅크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나 이런 데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편의성이라든지 고객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뭐 취미나 뭐 기호식품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또 그쪽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상거래 업체는 그 제가 물류, 상류, 금류라는 말로 나눕니다. 그 트레이드, 그 상류가 있고요. 그걸 운반하는 로지스틱스, 물류가 있고요. 그 두 개로부터 얻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금류, 파이낸스까지 결합을 해서 거대한 공룡이 되면 국민들도 편리해지고 이 기업도 네이버라는 IT 기업도 커진다 해서 그 삼위일체로 지금 물류, 상류, 금류가 하나로 가는 게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은 견제가 심했기 때문에 금류는 상류하고 물류를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산분리도 있고 은행증권업 분리도 있고 해가지고 손발이 다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 업종이 금융업을 할 수 있으려면 금융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문제 제기하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인들이 그 답답해 보이고 좀 낙후돼 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 말에 인터넷 뱅크 2개 만들어진 거 말고는 은행이라는 거는 뭐 설립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동아은행, 동남은행 뭐 여러 군데 한 2군데 생긴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좀 경쟁이 덜 해서 스스로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부의 진입 장벽, 정치권과 정부가 너무 은행들을 보호했기 때문이지 은행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냐? 저 생각에는 70년대 그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을 일본처럼 몇 개씩 묶어서 대형화를 해서 제2 지방은행으로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짝 좀 대형화를 하면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은행이 좀 답답해 보이니까 IT 업체 보러 은행업 하라고 그래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접근이다. 그거는 특혜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제 테크 기업인데 금융업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견제를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상장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알리바바나 위챗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요. 알리바바나 위챗은 그 자체가 은행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은행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은행업 없이 IT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은행은 호텔도 하고 학원도 하고 병원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조건 중국식 생각으로 무조건 덩치만 크면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초 미국이 겪었던 독점 재벌의 폐해, 러버 베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도 재벌, 강도 재벌, 석유 재벌, 록펠러라든지
금융재벌 JP 모간, 철도재벌, 카네기, 철강재벌 카네기, 철도재벌 밴더빌트 이런 그런 두려움을 지금 중국 정부가 갑자기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네. 쪼개든지 아니면 말 잘 듣는 정부의 통제를 잘 받는 CEO를 갖다 놓든지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잣대를 우리나라에 된다고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은행업을 허가할 때 한번 정부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이버는 미국으로 놓고 보면 온갖 뉴스를 네이버가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의 뉴욕 타임즈고요. 네. 그다음에 온갖 상거래가 네이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아마존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뭐가 될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의 JP 모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업을 준다? 네. 그거는 좀 옳은 생각일까? 한 거를 정치권하고 정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그런 고민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 전자금융법을 통해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서 속된 말로 야매로 은행업을 허가해주는 그런 편법은 쓰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피식 웃었어요. 그럼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바본가? 그 생각을 못합니까? 페이스북이 DM이라는 이름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요. 금융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